요즘 들어 부쩍 인공지능이니 반도체니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죠? 어제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오늘은 벌써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와 있고, 어떨 땐 그 변화의 속도에 좀 어지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뉴스만 켜면 연일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늘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아주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그들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저 멀리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거대한 흐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헤드라인들 뒤에는요, 아주 작고 사적인,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곤 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였던 이용덕 님입니다. 그는 기술업계의 거물 젠슨 황을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기술의 세계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올 때마다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을 다 제쳐두고 꼭 찾던 곳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쉽게도 사라졌지만 논현동 골목에 있던 아주 소박한 삼계탕 집이었죠. 이용덕 대표와의 만남은 늘 그곳 구수한 닭고기 냄새가 풍기는 그 식당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맛만 보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 속 삼계탕에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실 정도로 진심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조 원의 가치를 움직이는 반도체 기업의 CEO와 한국 지사장이 마주 앉아서 뜨거운 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닭 한 마리를 나누는 그 풍경. 참 낯설면서도 그래서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장면 같아요. 젠슨 황의 한국 음식 사랑은 한국에 왔을 때만 반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덕 대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음식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젠슨 황이 집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대접할 때 이용덕 대표가 절대 잊지 않고 챙겨가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치킨 무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새콤달콤한 무 조각이 기름진 치킨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임 체인저가 다름 아닌 치킨 무였다는 사실. 참 의외이고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덕 대표가 한국에 혼자 오는 젠슨 황을 마중하려고 김포공항으로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고 해요. 존경하는 상사를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불호령이었죠. 무려 1시간 동안 이어진 잔소리의 핵심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지사장인데 왜 귀한 시간을 나를 마중 나오는데 낭비하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어떤 허례허식도 용납하지 않는 실리콘밸리 특유의 철저한 실용주의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업무 프로토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었죠. 그 진심을 이해했을까요? 젠슨 황은 결국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1시간의 설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차 안을 가득 채웠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는 순간 젠슨 황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호텔에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결국 효율성과 존중이라는 이 거창한 가치들의 충돌은 다시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 앞에서 조용히 화해를 이룬 셈입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 환경, 바로 실리콘밸리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잠깐 그곳의 문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그 비밀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에 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리더들은 보통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곳의 업무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아주 격한 토론과 직설적인 비판이 오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들이 이걸 인신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동료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996 문화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뜻이죠. 어떤 기업에서는 입사계약서에 이 996 문화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용덕 대표 역시 엔비디아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회사 방침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같은 리더들이 스스로 18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맨 앞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였던 거죠. 그들의 동료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만 뒤처져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냉혹한 기술 경쟁 속에서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열한 문화 속에서 탄생한 핵심 기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치열함 속에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원래는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즉 병렬로 처리하는 그 능력 덕분에 AI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이 된 거죠. 1999년에 엔비디아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이후 관련 기술의 70% 이상을 독점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도 TPU라는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칩 하나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용덕 대표는 엔비디아의 진짜 힘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GPU를 바다 위의 항공모함에 비유합니다. 항공모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주위를 둘러싼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까지 수십 척의 함선이 하나의 완전한 전투단을 이을 때 비로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GPU라는 항공모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GPU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태계, 바로 이 거대한 전투단에 있는 겁니다. 이 전투단의 핵심에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직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길들여 놓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더 빠른 항공모함 하나를 만들 수는 있어도 이 잘 짜인 전투단 전체를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하드웨어, 즉 항공모함 전투단이 가능하게 만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최근에 구글이 공개한 새로운 AI, 제미나이 3.0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이용덕 대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죠. 그가 직감한 것은 바로 AGI, 즉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AGI라는 건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AGI가 오려면 10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젠슨 황은 그 시기를 5년으로 단축했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예측이 점점 빨라지는 동안 이용덕 대표는 그 변화의 파도를 그냥 온몸으로 느껴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속도에 있었습니다. 이전의 AI는요, 질문을 입력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답을 찾아서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AI는 달랐다고 해요. 질문을 던지니까 잠시 커서가 깜빡이면서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하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답을 판단하고 추론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AI가 등장한다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젠슨 황은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위협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AI에 의해 내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대표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AI를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반복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자료 조사는 AI라는 똑똑한 신입사원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통찰을 얻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더 고차원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협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네요.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개인적이고 성찰적인 차원으로 되돌려보려 합니다. IT 업계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0과 1이라는 디지털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가 내놓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는 미래가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양분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더욱 정교하고 완벽해지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수한 아날로그 경험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새롭게 주목받을 직업들은 놀랍게도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대화 전문가, 홀로 있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동반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 상담사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연결과 교감에 집중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세상에서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복잡한 코드 안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삼계탕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아주 평범한 순간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